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저는 기혼이지만 아기를 낳을 생각은 없습니다. 일종의 책임 같은 부분도 있고요. 낳아야 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낳는 게 나한테 얼마나 이로운가,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낳는 걸 망설여지게 되는, 와이프도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 직장을 좀 그만둬야 될 공산이 높고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이 있긴 한데 근데 그게 뭐 그냥 1년이잖아요. 그걸 지나면 그때부터는 가족들의 도움이나 아니면은 돈을 몇백씩 들여서 시터분을 쓰거나 이러지 않으면 양쪽이 일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많아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직장을 많이 주변에서 그만두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돈 문제는 사실 두 번째인 것 같고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나를 포기해야 되니까. 저는 다시 돌아가면 사실은 안 나을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예쁘지만 저를 생각하면 제 인생을 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라 얼마씩 더 준다는 이런 거기보다는 뭔가 좀 양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한 케어가 들어가고 좀 더 실제적인 걸 고민을 윗분들께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 저도 딸이 있지만 시집을 갔는데 자기 개인주의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친구들이 주위에서 야 뭐하러 시집 가냐, 편하게 살지, 그런 위주도 많고, 또 애들 늦게 낳다 보니까 못 낳는 가능성도 있고, 하여튼 철저한 개인주의가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안타깝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없잖아요. 인구가 자꾸만 줄어드는데 큰일 나죠. 우리나라가 진짜 잘못하면 소멸이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국력이 약해지는 거죠. 거리에서 만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8명입니다. 하반기에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다면 연간 0.7명대의 벽이 또다시 무너지게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범국가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사회적 우려와 위기감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반등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정작 출산과 육아를 선택해야 하는 세대들의 마음이 쉽사리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KBS 열린 토론에서는 KBS 1라디오가 저출생 대응 특집으로 마련한 우리 아이, 우리 미래 3부작이 방송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결혼과 출산의 당사자인 MZ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저출생의 현 주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열린 토론과 오랜 시간 함께하고 계신 대표 MG 이동수 청년정치 크루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수입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고 계신 MZ세대 방송인 이승재 아리랑 국제방송 앵커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열린 토론과 역시 함께하고 있는 청년세대 대표주자죠.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여성과 대중문화에 대한 글을 쓰고 계신 분입니다.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의 저자 최지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네 분 어서 오시고요. 먼저 네 분 소개와 함께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생각을 먼저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 최지은 작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었고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책입니다. 엄마가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2015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해보니 결혼 생활은 좋은데 30대 후반이 돼도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내가 엄마가 되고 싶은 건 아닌데 이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또 세상에 저만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다른 아이 없이 결혼 생활을 하는 여성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17명의 여성들을 만나서 2020년에 이 책을 냈고 지금도 아이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자녀가 없는 분들 17분을 네. 취재를 하신 거네요. 네네. 네. 자, 이성재 앵커께서 나오셨는데 아리랑 국제방송에서 활동 중이십니다. 영어를 잘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 좀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사실 교포라서 네. 이 한국말이 가끔씩 좀 서툽니다. 그래서 영어가 좀 더 편하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좋은 주제,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저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자, 결혼 8년 차에 접어드셨다고 하는데 네. 아이는 지금 2명입니까, 그러면? 둘이고 첫째가 아들. 네. 만으로 5살이고요. 너무 씩씩하고 너무 이제 착한 아이를 갖고 둘째는 딸입니다. 얼마 안 됐고요. 이제 딱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쉽게도 와이프를 닮아야 되는데 저를 닮아가지고 네. 네. 그래도 저한테는 너무 귀엽습니다. 네. 예. 미국에 그러면은 사셨던 것이죠? 네네. 네. 한국 사회에서 결혼, 출산, 육아 뭐 이렇게 나와서 또 아이들을 길러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대학교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해서 25 그때쯤 결혼하고 애를 낳고 당연히 하나, 둘, 뭐 셋까지도 난 이제 선배들도 있고 해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나이 30살 때 결혼했는데 다들 너무 일찍 결혼했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워낙 또 이제 다르다 보니까 충격을 좀 이제 받은 것도 있었었지만 한국 사회를 더 알게 되면서 그 이유가 다 있겠구나라고 느낀 게 있어요. 어떤 이유로 짧게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교육이죠. 제일 크게 봤을 때.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뭐 이제 학원을 갈 필요도 없고 그런 시스템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예. 이동수 대표는 아직 미혼이시죠? 네, 미혼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결혼에 대한 네.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제 딱히 결혼을 안 하는 게 흠이라는 생각은 이제는 제 세대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윤석열 나이로 36이거든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 정한 나이에 만 나이죠. 네. 예, 이제 생일 지나서 이제 36인데 한 30대 정도에는 해야지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육아 같은 경우는 사실 출산 육아는 저는 이제 사실 뭔가를 키운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또 그거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도 중요하지만 결혼할 그렇죠. 짝이 될 분의 판단도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은지 기자는 아직 미혼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은지 기자는 결혼, 출산, 또 육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지요? 저는 결혼도 하고 싶고 출산도 당연히 하고 싶다는 입장이고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렇게 구성을 따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릴 때는 부모님의 가정 안에서의 행복, 또 성인이 되어서는 제가 새로 꾸리는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아이들이 만드는 행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각자마다 이제 판단은 다 다를 겁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또 출산에 대해서도 육아에 대해서도.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 70년대, 80년대는 정말 결혼 정년기라고 그러면 20대였던 것 같아요. 대학이든 뭐든 일단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빨리 결혼해. 손주 보고 싶다니까 뭐 이런 게 이제 마치 이 가정의 풍경처럼 그렇게 나타났었는데 최근에는 30세 전후가 결혼 정년인가 아니면 30대 중반인가 네 분은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니 먼저 최지연 작가부터 결혼 정년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 정년기라는 말이 그러니까 결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한국 사회의 사람들을 좀 조급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에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학교도 대입도 이 시기에 그리고 취업도 이 시기에 이 나이 때 해야 된다. 결혼도 뭐 몇 살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이유들이 정년기라는 말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뭔가를 해내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실패한 건가 뒤처진 건가 이런 불안을 안게 된다는 마치 거죠. 나고자처럼요. 네네네. 네. 근데 그런 식의 그 불안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를 굉장히 경직시키기도 하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나는 벌써 여기서 레이스에서 뒤처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는 사라져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제 개인적인 사례를 드는 게
뭐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학교 이 모임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8번째로 10명 중에서는 8번째니까 상당히 늦은 편이었는데 제가 32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막 노총각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25년 전, 뭐 30년 전에. 이은지 기자는 결혼 정년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요? 저도 사실 이제 30 초중반을 그 사이에 껴 있는데 저도 20 후반부터 뭐 집이든 아니면 주변에서 결혼을 해야 언제 결혼할 거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29대 가장 우울했던 것 같아요. 이 30이 되기 전에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압박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럼요. 그런데 막상 압박이. 이 나이를 넘기고 보니 꼭 이 정년기를 내가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네? 이건 내가 정하는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꼭 출산을 꼭 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여성의 생물학적 가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결혼 정년기가 설정될 수는 있지만 사회적인 정년기는 이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제 주변에 굉장히 늦게 결혼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아이를 갖는 문제만 없다면 결혼을 하는 나이는 중요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임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임기, 남성들의 경우에는 다른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가 특히 이제 정년기하고 전년기를 내는 것 같은데 우리 이승재 앵커는 한국으로 보면 상당히 좀 일찍 또 결혼한 경우입니다. 그죠? 네, 그걸 많이 들었었고. 그러면 압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건데 뭔가 좀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건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이제 제일 많이 들어본 게 30살에 결혼했다고 하니까 뭐 돈 많네 혹은 돈 잘 버나 보네. 근데 사실상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방송 지금 이제 15년을 하고 있는데 예. 제일 힘들 때였었어요. 네, 개편이 와가지고 다 날라가 버려가지고 돈을 적게 벌고 있었었는데 마음이 준비가 된 거지. 이분과 제 와이프랑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됐고 마음의 준비가 돼서 뭐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겠지. 뭐 이제 혼자가 아니고 둘이니까.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제 또 워낙 오랫동안 혼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안정적인 거를 원했었었고 그래서 마음이 준비돼서 제가 30살에 결혼했었지 뭐 돈이 많고 뭐 돈을 잘 벌어서 그런 거 전혀 아니었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해 주십니다. 나이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의 시간이 돼서 결혼을 한 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동수 대표는요? 저는 결혼 정년기 하면 떠오르는 드라마가 과거에 내 이름은 김삼순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나온 드라마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김삼순 캐릭터를 보면서 되게 나이가 많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다시 봤거든요. 그 극중 김삼순 나이가 30살이더라고요. 근데 요즘 30살이면 어디 뭐 회사 인턴이라고 해도 흠이 아닐 그럴 나이인데 근데 그 시절에 2005년에는 30살에 결혼 못했다고 막 노처녀라고 놀림받고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일단은 물론 이제 그 중위 연령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2005년 중위연령 제가 찾아보니까 한 35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0살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청년의 기준 이게 물론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이제 너그러워지고 선진국이 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어디서 느꼈냐면은 그 서울대학교에서 인구학하는 조영태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90년대 미국 유학을 가서 놀란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들 연령별 출산 나이를 보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완만하게 이제 세대별로 골고루 이제 출산을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 90년대에 보니까 한 24, 5에 몰려서 이렇게 출산을 하고 20대 후반 되면 그게 뚝 떨어지더라. 이제 본인은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 강력한 연령 규범이라는 게 작동하고 있구나를 좀 느꼈대요. 근데 저도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더 선진화되면서 그 연령 규범이라는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최 작가님께 여쭤보면 실제로 한 16명 정도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다. 그 네네. 책에서 결혼 정년기 좀 나이에 대한 인식들은 어떤가요? 나이가 좀 다양하게 분포가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가 제가 80년생이니까 제 또래에서는 30 이전에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압력들을 많이들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되게 마음이 급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것이 확실히 그 이동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의 30대 여성들은 사실은 저희 때만큼 늦었다라는 정도의 압력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이제 결혼 정책이라는 대한 부분이 이제 과거는 달라졌다는 것인데 이정재 교수는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혼에 대해서 이제 요즘 이제 청소년들 MZ 세대들한테 물어보면 마치 이제 이 유행가의 가사처럼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뭐 이런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주변에 이제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대부분 많으시고 다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연애는 너무 즐겁고 그렇지만 결혼은 너무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를 계산할 게 많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결혼을 이제 30살 넘고 뭐 30 중반 넘어가도 이제 결혼을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물어보면은 반반이더라고요. 아하. 네, 못한다는 것보다는 못한다는 건 아직 뭐 내 남자를 못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또 있지만 너무 이제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죠. 반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를 낳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30살이 뭐 넘어 35이 넘어가고 있는데 내가 건강하게 날 수 있을까?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애를 안 낳을 거면 내가 결혼을 꼭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혼자서 즐길 수 있고 아니면 남자친구 만나서 그냥 즐길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이제 답변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는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아주 다양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사례를 뒷받침하면 그런 조사가 있나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통계청에서 2022년에 인구동태 코호트 조사한 걸 발표를 했는데 마침 제 나이 때 1988년생을 기준으로 좀 발표를 했어요. 1988년생이 34세까지 이제 혼인한 누적 비율이 남자 같은 경우는 40.1%, 여자 같은 경우에는 59.5%였는데요. 불과 5살 위인 1983년생만 보더라도 34까지 이제 결혼을 한 비율이 남자가 55.7%, 여자가 72.6%예요. 그러니까 한 15%포인트에서 20%포인트 정도 5년 사이에도 지금 안 한 비율이 훨씬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결혼을 선택으로 보는 어떤 이 경향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에게서 결혼 의향이 없다는 게 남성들에 비하면 높아요.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이현지 기자. 네, 저도 뭐 한 가지 통계를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20세에서 49세의 남녀 43% 가까이가 출산할 의향이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이들 중에서 44% 상당은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출산 고려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제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이제 엠브레인과 함께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요. 2,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제 미혼 남녀 1,164명의 절반인 53.2%는 결혼 의향이 있다고 했지만 결혼 의향이 없다는 27.4%, 잘 모르겠다는 19.4%로 나타났는데요. 좀 주목할 만한 점은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가 성별로 좀 차이가 났어요. 여성은 34.6%, 그리고 남성은 21.5%로 여성이 훨씬 더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성들은 그래도 여성보다는 결혼 의향이 높은데 이동수 대표는 어떤 이유라고 보는지? 네, 아무래도 결혼함으로써 이제 경력 단절되는 부분이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요즘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결혼한 가정들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출산을 그래도 제법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이제 본인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출산할 경우에는 그 이제 경력이 단절이 되고 또 우리나라 노동 시장이 굉장히 경직돼 있다 보니까는 그 정규직에서 한번 이탈했을 경우에 다시 그 정규직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그거를 포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최 작가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좀 더 두려워한다. 좀 내켜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여성들이 마주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경제적인 것,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과 함께 또 굉장히 중요한 여성들이 결혼을 망설이거나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그 굉장히 가부장적인 결혼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 며느리라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이것이 이 어떤 남성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었던 세대의 여성들로서는 나는 그냥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선택했을 뿐인데 왜 명절이 되었을 때
여자만 당연하게 일을 해야 됐고 혹은 남성들이 밥 먹는 상과 여성들이 밥 먹는 상 이런 게 또 따로 있다든지 이런 식의 문화들을 겪게 됐을 때 그 충격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 가부장적인 문화들을 좀 당연시하거나 혹은 이제 며느리에게 요구하는 가정들이 적지 않다 보니까 나는 저 길로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혹은 이제 이 결혼 후에도 나라는 사람을 내 존재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 그 상대방과 가족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며느라기라는 그 수신지 작가님의 만화가 굉장히 몇 년 전에 화제가 됐고 그게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그 드라마 저도 봤습니다. 네. 그것이 사실은 여성들이 결혼 후에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큰 혼란 그리고 어떤 불평등, 차별 같은 것들을 아주 잘 보여준 작품인데 그러한 문화가 정말 파격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지금의 특히 20대 정도의 여성들이 결혼에 대해서 갖는 어떤 두려움이나 혹은 거부감 같은 것들은 아마 바뀌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최 작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이 가지는 결혼에 대한 공포, 두려움, 포비아인데 아니 이성재가 그게 여쭤볼 것이 결혼할 때 아내분의 이런 경력 단절, 또 육아, 출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또 시댁에 대한 거 이것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없던가요? 저희는 좀 특별한 케이스였었던 게 저희 부모님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미국에 생활을 하셨다 보니까 좀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게 좀 많이 다르셔가지고 시댁이 멀다. 아니요. 한국에 이제 다시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셨는데 꼭 이제 명절 때 제사 지어야 된다 그런 거 전혀 없고 꼭 이제 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며느리는 이제 부엌에만 있어야 된다 그런 경험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정말 저희 친할머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자가 왕이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또 이제 미국에 계셨었고 그런 문화를 저 겪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고마운 게 뭐냐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인과 결혼을 해서 좀 더 편해지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와이프 쪽에 이제 가보고 거기는 정말 고지식하고 정말 제사 그런 걸 다 보는데 너무 충격 먹었었어요, 저는요. 같이 먹지도 못하고 부엌에만 계시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또 이제 세월이 바뀌면서 그런 게 다 이제 무너지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편적으로 또 그렇다고 해서 교포와의 결혼, 국제 결혼이 또 능사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없을 텐데 자, 두 분이 말씀하신 김에 최 작가님께서는 결혼하실 때 가장 큰 좀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결혼, 출산과 육아도 있을 테고 남편과의 또 결혼 생활도 있을 테고 시댁도 있을 테고 어떤 게 가장 컸던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의외로 이 현실적인 고민이나 어려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하고 배우자가 35살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한 10년 정도 둘 다 일을 하면서 둘이 월급이 적지만 모은 돈으로 전세 자금을 저희 돈으로 하고 결혼 자금까지 저희가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둘러싼 많은 결정들 그리고 그 이후 생활에서 그 이후 생활에 대한 주도권을 그냥 오로지 저희 둘만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양가에 의존 않고 우리 감당한 수준 내에서 결혼과 가정을 구성했던 그런 이유가 있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을 언제 어디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집을 어디에 구할 것이냐,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부모님들의 지원을 받게 되면 보통은 이제 주거 비용이 높기 때문에 받을 수 있으면 부모님께 이제 돈을 좀 빌리거나 받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의지를 하게 되면 우리의 생활이지만 이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야, 내가 이렇게 널 도와줬는데 넌 그런 것도 모르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결혼을 둘러싼 좀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좀 없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청년 세대를 보면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힘들겠다. 그리고 결혼을 일찍 하려면 더더욱 힘든 거죠. 그러네요. 그것이.
자, 최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결혼과 관련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아직은 미혼인 두 분한테 그래서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은지 기자는 만약에 결혼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아무래도 제 직장 생활, 커리어 문제일 것 같은데요. 또 제가 이제 직업이 기자이다 보니까 조금 부서마다 이제 특징이 다른데 저는 제 커리어가 정치부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점심 저녁 약속도 굉장히 많고 치열하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결혼과 출산을 했을 때 내가 이런 치열한 취재 현장에서 뛸 수 있을까? 실제로 이제 임신을 한 이제 기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정치부를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보다 현장보다는 이제 내근직으로 빠진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내가 당장 뭐 승진해서 누락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주 자체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서의 영역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이제 걱정이고요. 또 제 주변을 보면 이제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남성과 여성 이제 동기가 있을 때 여성은 출산을 할 때마다 최소 1년씩은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애를 둘 낳으면 2년의 공백이 생기는 거고 셋을 낳으면 3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은 남자 동기들은 뭐 다른 뭐 더 좋은 부서를 간다든지 더 치열한 현장에 간다든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미 격차가 너무 벌어진다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른바 결혼 우울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이동수 대표는 결혼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남자니까요. 네, 아무래도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여성들은 뭐 커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이 많이 될 텐데 또 남자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연애에서는 그래도 전통적인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규범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결혼에 있어서는 뭐 경제력은 남자가 그리고 집안일이나 이런 걸 여자가 분담해야 된다는 그런 좀 가부장적인 문화 같은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자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됐을 때 뜻 이제 결혼이나 이런 거를 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이성진 군은 두 미혼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한 게 아내분이 됐든 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들이 됐든 이렇게 경력 단절 결혼을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고민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방송국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여성분들은 거의 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단 애를 안 낳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도 이제 프리랜서고 특히나 여성분들은 이제 출연자들이 남자들 특히 이제 영어 방송은 남자들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여성분들이 출연자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 그러면 이제 1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난 지금 한참 잘 나갈 때 30살이 제일 잘 나갈 때거든요. 30살, 35 이때쯤이 그 포기를 못하고 나는 아이보다는 커리어를 먼저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제일 많았었던 것 같아요. 커리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결혼도 결혼이지만 출산하고는 상당히 좀 직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KBS 열린 토론은 대한민국 저출생 현주소와 관련된 내용으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대표. 네. 우리나라에 또 비교 문화가 좀 결혼을 막는 요인이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 비교 문화라는 게 결국에 남들은 어떻게 결혼하고 어디서 무슨 식으로 결혼을 하는데 이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뭐 요즘 뭐 스드메가 뭐 몇백만 원이 들고 호텔 결혼식을 해야 되고 해외여행은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결혼식에 드는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고 또 하객이 얼마나 많이 왔나도 또 되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막 하객 알바도 있는데 저는 아마 전 세계에서 하객 알바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보여주기식의 이런 결혼식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부담이 되다 보니까는 청년들도 지레 이제 그 결혼이라는 거에 겁을 먹고 꺼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한 2002년에서 2016년도까지는 한 1.1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2017년부터 그냥 급전직하를 해서 지금 0.7 뭐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분기점이 됐던 이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인스타그램 유행하는
유행하기 시작한 게 한 15, 16년 이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워낙 이런 남들한테 보여주는 문화, 가뜩이나 이제 그런 거에 예민한 어떤 민족이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게 인스타그램 통해서 더 이제 극대화되면서 좀 사람들의 어떤 박탈감이나 이런 걸 또 자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은지 기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인스타그램을 하지는 않지만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그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좀 유행 같은 것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로 하는데 그중 하나가 프로포즈인데요. 호텔에서 이제 명품 백이나 어떤 명품과 관련한 걸 두고 이제 다이아 반지 이 3개의 사진을 올리는 게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그럼 그러면 결혼을 이제 준비하는 이제 그런 예비 신랑이나 예비 신부의 경우 남들은 다 요즘 뭐 인스타그램에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프로포즈의 약간 정석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도 굉장히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뭐 스드메 이야기도 했는데 이 비교 문화가 특히 이제 청첩장 모임을 가면 꼭 물어보는 게 신혼집을 어떻게 했냐입니다. 예. 전세야, 뭐 빌라야, 아파트야, 지역은 어디야? 이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의 비교도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예. 최 작가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혼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 부담,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게 상당히 우리 사회의 특수성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말 이 비교라는 것이 이 대열에서 빠져나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 집단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내 대학 동기 무리다라고 할 때 나만 작은 집에 사나? 이런 기분이 들게 하는 건데 요즘에 이제 결혼식, 그러니까 예식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부담이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중저가 시장은 사라지고 고가의 시장만 남았다 보니까 뭐 호텔 결혼이라든지 뭐 혹은 좀 좋은 장소에서 결혼을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목돈이 드는데 또 여전히 우리나라 결혼식은 부모님 행사다 이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결혼 당사자들이 스몰 웨딩을 하고 싶어도 뭐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사정도 있고 또 하객들 입장에서는 황금 같은 주말에 시간 내서 축의금까지 내고 가면 하다못해 장소라도 좀 편안하고 밥이라도 맛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누구 결혼식이 어떻다, 뭐 이렇더라, 좋더라, 나쁘더라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는 거죠. 청첩장을 주면 벌써 식장부터 알 수 있을 텐데. 네, 그렇죠. 어디서 한다, 막 뭐 다들 여기서 하던데 나도 여기서 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참 이 결혼식, 그러니까 예식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이 결혼이라는 그 자체가 좀 굉장히 관소화돼서 예를 들면 뭐 두 사람이 그냥 혼인신고를 하고 예식을 생략하거나 뭐 이런 정도의 좀 풍토가 자리 잡기 전까지 이 부담이 사라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때 나왔던 게 이제 작은 결혼 이야기도 나오고 비용을 좀 최소화하고 어느 장소에서 치르냐에 따라서 정말 억대를 훌쩍 넘는 정도 그런 또 예식 비용이 들긴 하는데 이 부분은 이성재 앵커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말 이해 안 가는 게 그 돈을 많이 써서 결혼한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결혼했을 때 총 다 해서 50만 원 들었습니다. 50만 원 들었다는 게 이제 뭐 식비 그런 거는 이제 다 축의금으로 다 이제 커버가 됐었었고 저희가 봤었던 건 뭐 아름답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하객으로서 느낀 거는 무조건 결혼식 가면 기억나는 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뷔페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거로 딱 하고 다른 거는 이제 저희만 이제 행복하면 되는 거지. 저희가 왜 이걸 보여줘야 되는지 그거랑 저랑 이제 와이프랑 그런 게 맞아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좀 좋았었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통해서 이제 축의금 받은 거 갖다가 뭐 한 번 뭐 1시간 하는 그 웨딩 때문에 돈을 쓰는 것보다 우리가 또 이제 준비하는데 뭐 차도 살 때도 도움이 됐었었고 그런 데에 썼었지 뭐 저는 그게 스드메 그런 거 사진 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서 누가 봐요 그거를. 이 정도 스드메가 뭡니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한국 사회가 이상하게 점점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 중고등학교 다녔었는데 그때는 사실 뭐 옷 뭐 입냐 뭐 아니면은 집 뭐 전세냐 월세냐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2010년대 후반 넘어가면서 갑자기 그 패딩 계급도라고 해가지고 무슨 패딩 얼마나 비싼 거 입고 오느냐 이게 유행하기 시작하더니 201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또 생긴 게 뭐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임대 아파트
거주자 자녀들 못 들어오게 막 울타리에 놀이터에 울타리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점점 이런 양극화가 또 사회적으로 심화되면서 이제 이런 계급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또 지금 결혼 문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은지 기자, 또 하나 우리가 좀 나눠봐야 될 내용이 이른바 이제 부모에게 좀 의존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부모와 같이 살게 되면 굳이 내가 결혼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이제 캥거루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과연 결혼에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은지 기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독립하지 않는 자녀인데 이것도 혼인율, 출생률과 관계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제 저도 혼자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 혼자 산 지가 한 1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친구들이 부러웠을 정도로 이제 일단 높은 집값, 또 이제 고물가에 따른 이제 생활비 지출, 이런 상황에서 부모 곁을 떠나서 독립해서 1인 가구를 꾸릴 경우에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제 주변에 혼자 사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뭐 200만 원은 우습게 쓰는 정도로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월세를 포함해서. 그래서 부모님 집에서 또 부모님이 해주는 밥을 먹는 게 돈을 모으는데도 유리하기 때문이고, 또 설사 나가서 산다고 해도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독립이라고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귀결되는 건 경제적인 이유, 또 높은 집값, 물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작가님, 그건 뭐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지 않는 세대, 또 독립하지 않는 캥거루족의 세태, 뭔가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것과 독립하지 않는 건 좀 별도의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부모님과 계속 같이 사는 거는 경제적 문제가 정말 크거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여러 딸들의 사례를 봤을 때 좀 흥미로운 거는 한국의 부모님들은 특히 딸들이 독립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면 뭐 경기도, 서울 뭐 요 정도라고 했을 때는 우리 딸이 결혼도 안 했는데 집을 나가서 산다라는 거를 도저히 용납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다 보니까 어떤 이제 기혼 여성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그때 사실은 독립을 했어야 되는데 집에서 독립이 허락이 안 되니까 결혼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결혼할 사람들은 부모랑 같이 살아도 한다. 그리고 사실 부모랑 같이 사는 것이 결혼에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은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도 월급이 적은 편이었는데도 결혼 자금을 모을 수 결혼 있는 자금을 거네요. 모은 거는 부모님이랑 제가 35살까지 저도 거의 캥거루족이었던 셈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어떤 인과가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들고 오히려 지금 청년 세대가 결혼이라는 것을 원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 이성재 앵커께 좀 여쭤볼 필요가 있는 게, 뭐 덴마크에서도 그렇게 이제 가정으로부터 이제 청년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독립하는 격인데, 사실 미국 하면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런 얘기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독립해라. 근데 그 독립과 결혼과 뭔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저도 공감하는 게, 만약에 캥거루족이고 부모님과 같이 살면 그만큼 돈을 많이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두 가지예요. 그만큼 세이브를 한 만큼 나는 이제 쓸 돈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제 뭐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제 사촌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한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님 밑에서 살 수 있고 나는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내가 나가가지고 결혼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 나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게 엄두가 안 나가지고 아예 계속 결혼을 안 해도 돼. 남자친구가 있어도 안 해도 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금 상황이 너무 편한 거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안 하신다고 해놓고 사촌 이야기를. 사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특집으로 대한민국 저출생 현주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대한민국 저출생 현주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오늘 그 시간으로 MZ들이 바라본 대한민국 저출생의 현주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이승재 아리랑 국제방송 앵커,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 최지연 작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대표, 이은지 네. 기자는 두 분 다 이제 미혼이라서 또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저출생 대응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토론 주제로 하고 있으니까요. 결혼은 하더라도 출산 육아는 선택하지 않겠다, 이런 의향이 이제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두 분은 어떤 생각인지 먼저 이동수 대표부터요. 네, 저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쏟아붓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게, 지금 합계 출산율 뭐 0.7 몇 요 정도인데 이게 1.5배 증가한다고 한들 1 초반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심지어 이 친구, 그때 태어난 친구들이 사회 활동을 하려면 또 20년 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인구 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우리가 마인드를 바꿔서 아이가 적게 태어나더라도 좀 남아있는 사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쪽에 차라리 예산이나 이런 기회 자원을 쏟아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컨대 지금 당장 이제 베이비 부모들 이제 은퇴 본격화됐고, 또 이제 86세대도 수가 굉장히 많은데 은퇴를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 이제 노인 돼가지고 그냥 그러면은 뭐 놀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 돌봄 위기나 이제 노인 돌봄 위기 같은 것들도 다가올 텐데, 그때 그 인력들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은지 기자, 앞서 이제 아까 조사 결과를 분석해 주시면서 한반도 미래연구원인가요? 그 조사 결과에서도 뭐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분석도 있었지만, 결혼 의향보다 출산 의향이 없다는 응답 결과가 훨씬 더 많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역시 뭐 경제적 이유, 경력 단절의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일단 이 조사를 좀 소개를 좀 더 해드리면, 예.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여성은 이제 1위가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13.9%였고요. 자녀를 돌보고 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12.7%로 2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가 10.7%로 나타났는데요. 저도 이게 이제 어렸을 때는 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양육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러한 경쟁 사회를 내 자식도 살게 한다고? 이거에 대한 그 불안이 굉장히 커요. 제 주변 친구들도 보면은 뭐 교육비도 비지만 내가 정말 투자를 해서 아이에게가 누릴 수 있는 뭐 대학 교육까지 책임을 져준다고 해도 그 이후에 취업이라든지 또 그 아이가 겪게 될 결혼과 뭐 출산과 육아, 이게 무한 반복인데, 내가 지금 너무 살기 힘든데 힘든 세상을 아이에게 또 물려주니까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한 굉장히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 보고,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에게 힘듦을 주고 싶지 않은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좀 없지 않나, 지금 네. 정부도. 이게 저는 근데 그 경제력도 경제력인데, 이제는 세대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산업화 시대라든지 아니면 90년대까지 보면은 부모님의 인상이, 아버지는 맨날 그냥 야근하고 어머니도 자기 인생 갈아 넣어가면서 애들 육아하고 이런 그 부모님 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세대가 전반적으로 2030들 특히 이제 그 자녀보다 그냥 국가를 위해서 애를 낳는 것보다 그냥 내가 지금 내 일을 열심히 하고 내 삶을 즐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 이 세대가 됐고, 마인드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전 예산을 지금 뭐 1년에 100조를 쏟아붓는다고 한들 이게 과연 바뀔 수 있을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이유가 뭔지를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텐데, 마침 최 작가께서 쓰신 책이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각 개인별로 취재한 또 그 대상 되는 분들, 그 이상으로 많은 분들의 경우를 모아보면 더욱 그럴 텐데, 결혼한 부부들이 출산을 택하지 않는 현실적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선 저는 이 출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결혼했다고 해서 다 아이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은 사실은 별개의 선택이라는 데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이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많은 여성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이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0에서 100까지라고 이 마음을 놓고 본다면 아이를 정말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한 8, 90 정도 되는 분들은 대부분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한 50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살면서 이 50의 숫자가 60, 70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지금의 상태가 괜찮아. 근데 여기에 아이가 생기는 것이 우리는 이제 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굉장히 다시 없는 행복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고 예. 이 사람들이 살면서 봐온 것, 그러니까 엄마가 된다는 게 어떤 건가라고 봤을 때 우리 엄마를 봐도 그렇고 내 주위에 아이를 낳은 엄마들을 봐도 너무나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자기의 삶이라는 것은 아주 많은 부분 손실된다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사회에서도 사실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것에 대해서 뭐 배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한 상황 그게 하나가 굉장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에서 경쟁사회에 대한 불안은 이은지 기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지난 몇 년 동안 또 하나 이 여성들이 굉장히 크게 느끼는 불안은 뭐냐면 우리 사회에 대한 거고 저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들을 낳아도 걱정이고 딸을 낳아도 걱정이다. 어허. 그건 어떤 의미냐면 그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이라든지 예. 요즘에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사건 같은 이 광범위하게 특히 이제 막 아동 청소년한테까지 침투하는 그런 성범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나는 어떻게 자라서 성인이 됐지만 내 아이가 이러한 범죄에 노출이 돼서 가해자가 되는 것도 두렵고 피해자가 되는 것도 두려운데 우리 사회에 이러한 범죄들이 너무 만연하다. 이것을 감당한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너무 큰 리스크다라고 예. 느끼는 거죠. 딸이어도 걱정이 되고 아들이 되어도 걱정인데 이성재 앵커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결혼과 출산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출산의 경우에는 정말 여성들은 심리적으로 직접 이제 물리적으로 출산도 해야 되고 또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도 하는데 남자들의 경우에는 뭐가 고민이 되는 건가? 뭐 애가 태어났을 때 새벽에 아이 울음소리 깨는 것 정도나 걱정을 하는 거 약간 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남편이 좀 밉상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네. 저도 이제 2번을 겪어봤지만 제가 스케줄상 제가 지금 일을 방송 3개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데서 또 다른 일을 3-4개를 더 하고 있어요. 7잡을 뛰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제 스케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있고 주말에도 6일을 일하고 있고 가끔씩 7일도 일을 해야 되고 있는데 한 번도 저는 육아에 일을 도와주는 거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저도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했었었고 첫째는 둘째는 제가 워낙 또 이제 바빠져가지고 안 되는데 그리고 저는 새벽 방송 끝나고 나서 집에 오자마자 빨래 돌리고 애 등원시키는 걸 준비하고 아침 만들어주고 다 하고 그냥 와이프는 잠을 못 잤으니까 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세대 잘못 태어났다. 많이 발전이 됐고 이제는 여자만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남자도 부담이 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혼자서 여자분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됐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고 같이 낳는 거고 같이 이렇게 키우자고 이제 결심이 한 거기 때문에 같이 해결을 해야지 이게 누가 더 뭐 50대 50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고. 네. 최 작가님 근데 말씀 도중에 이승재 앵커 말씀 도중에 약간 한숨이 쉬었어요. 그러니까 최 작가님은 출산을 만약에 한다면 만약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기로 결정하시면 하게 되는 경우에 뭐 가사 부담, 육아 부담, 남편과의 일과 육아의 양립 이건 걱정을 안 하셨나요? 그 걱정은 그렇게 크게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배우자하고 집안일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배우자가 아마 저보다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러니까 그러한 정도의 신뢰는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저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 자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기도 한데 아이를 낳게 돼서 이 엄마가 되었을 때 우리 가정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 그 고민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주위에 먼저 엄마가 된 여성들한테 많이 듣게 된 거죠. 뭐 길을 가다가 아이를 데리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뭐 시비가 걸렸는데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뭐 맞설 수도 없다. 이런 식의 수많은 일들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제 여성들이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하락했구나. 내가 아이를 낳기 전보다 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것이 나의 약점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일상 속에서 너무나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가정 안에서의 가사 분담이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사회에서 그렇다면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성들 엄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대하는가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군요. MZ세대는 생각보다는 배우자의 또 일과 육아의 양립 이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아주 크지 않다는 것도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중요한 게 과연 우리 청년 세대가 저출생 위기를 자기의 위기, 우리 사회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보는지 듣고 이현지 기자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위기라고 다들 생각은 하는데 그거를 본인이 돌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국가를 위해서 애를 많이 낳아라 이러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또 짊어져야 될 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을 막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이현지 저도 기자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청년 세대들 내가 딛고 있는 땅이 불안한데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후에 국가 존립을 걱정할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런 걱정을 청년 세대가 고민해야 할 문제로만 치부하고 떠넘기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뭐 국가가 위태로우니 너네 청년들이 뭐 애를 낳고 나서서 해결해야지 이건 좀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출생 문제가 나와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철저히 청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외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애를 낳을 상황이 안 되고 내가 살기 힘든데 이제 출산을 강요는 맞지 않은 거죠. 누구보다 더 괴로운 건 청년들일 거예요. 아마 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유인을 오히려 국가들이 만들어줘야지 뭐 자발적인 동참, 뭐 인식 변화를 바라는 건 조금 과도한 생각이 아닌가. 이게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인데 그럼 전 이걸 바꾸려면은 그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반적으로 또 좋은 쪽으로 이제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정치권에서의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저출생 상당히 우리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100년 내에 사라지는 것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있는데 정부가 여러 가지 고심들을 하고 있으면서 지난 17년간 28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총동원했다고 하는데 이정재 앵커는 지금 이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어린 연령대의 자녀 두 사람이 있는데 좀 정부 정책으로 좀 도움을 받다 이건 효과적이었다 이런 판단이 혹시 드셨다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네, 받고 있고요. 둘째를 또 나니까 또 이제 그만큼 혜택이 더 많아지고 하는 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돈으로만 그런 이제 대책으로만 이제 그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회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많은 분들을 갖다 한꺼번에 다 바꾼다는 게 참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지금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맞습니다. 비교적인 사회인 것 같아요. 항상 나는 누구보다 더 잘나야 돼. 누구보다 우리 애를 갖다 키웠었을 때 이 아이는 뭐 더 좋은 장난감을 갖고 있어야 돼. 심지어 뭐 젖병도 더 좋은 걸 갖고 있어야 돼. 뭐 어느 학원을 보내야 돼. 어느 학교를 보내야 돼. 어떤 패딩을 입혀야 돼. 안 그러면은 뭐 또 이제 다른 것도 있지. 결혼까지도 얘기가 나왔어요. 나는 이렇게 이런 좋은 데를 나와야 돼. 항상 더 누구보다 더 좋은 데를 가야 되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따른 아파트 누구보다 더 좋은 데를 들어가야 돼. 평수가 뭐야. 차 나중에 따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부터 차 우리 아빠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데 너네 아빠는 이런 차를 타고 다니네. 근데 너네 아빠는 히읗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벌써 어렸을 때부터 한다는 거는 이게 사회적에서 큰 문제거든요. 그거를 바뀌지 않으면 전혀 이게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대책을 한다고 해도. 알겠습니다. 이은지 기자, 주거 문제. 주택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다면 뭐 경쟁이나 다른 요인들은 좀 둘째치고라도 상당히 출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 주변에 3둥이 아빠가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일단 다자녀 특별 공급으로 이제 집을 얻긴 했는데 예. 이게 무조건 경기도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본인의 직장은 서울인데 서울 내에서는 이 다자녀 특별 공급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고 그 안에서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거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다자녀 특공이 되는 곳은 경기도의 이제 신도시에 한정되어 있고 그게 설사 이제 만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그 비용은 또 본인이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동탄 신도시에 굉장히 다둥이 집이 많다고요. 한 집 걸러 한 집. 왜냐하면 다 다자녀 특공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들어와서도 사실 생활이 이제 집은 생겼지만 그 이후에 대출금이나 이런 문제들도 또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정부에서 뭐 다자녀 특별공급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뭐 대출을 뭐 네. 저금리로 해준다든지 이런 좀 실질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고민 없이 그냥 원스톱으로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최재현 작가께 여성들의 경우에 이제 출산 이후에 압박감이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말씀 아까 주셨는데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무자녀 부부의 아내보다 유자녀 부부의 아내들이 직장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높게 나타난다. 그 현실적인 이제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데 맞벌이 부부, 이제 아이들은 둘째치고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인 가장 큰 어려움은 뭐가 될까요? 특히 이제 여성들한테 더 좀 실리게 되는 그런 부담들이 있을까요? 네. 제 또래 여성들, 그러니까 40대 초중반 정도의 여성들이 상당수가 초등학생 학부모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일단 주위 워킹맘들을 보면 시간에 항상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충이 있지만 아이의 스케줄에 따라서 자기 일정을 맞추고 또 자기가 돌보지 못하는 시간에 누가 어떻게 아이를 돌볼지 완벽한 시간표를 짜려고 노력을 하죠. 뭐 증원, 하원, 돌봄 교실, 학원, 차량, 픽업 이런 것들. 근데 어떤 이유로 이 스케줄표에 구멍이 하나가 나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엄마가 1순위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뭘 다시 다 모든 것을 조정하고 뭐 그러니까 양육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문제의 담당자가 거의 대부분 엄마인 거죠. 아빠가 아니라. 네. 어디서나 이걸 다 엄마 찾고 엄마한테 해결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본인들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늘 바쁘고 과로하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으로 또 출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장 상태이고 그리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내가 어떤 충분히 엄마 노릇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불안도 느끼고 또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부탁을 할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죄인이 되는 기분을 계속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지만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없고 계속 마음은 편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로 수년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들에게도 너무나 힘든 일이고 이것을 옆에서 보는 다른 여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아직 아이가 없는 여성들에게는 아 나는 저걸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상당히 좀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 대목에서 참 중요한 게 아까 이성재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방송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우는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없다. 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오히려 고소득의 전문직 여성일수록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어떤 이유로 보시는지요? 바로 아까 전에 앞에 말씀하신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달라요. 남자들이 승진하는 거랑 여자분들이 승진하는 거랑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정말 대기업에 들어가셔가지고 드디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중에 딱 제가 뭐 1년, 2년 아이가 2명이면 2년을 갖다 이제 잃어버린 건데 누군가 그 자리를 갖다가 뺏을 수 있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중요하지 않고 당연히 뭐 주변에서도 뭐 이렇게 좀 돈이 많아서 이렇게 애를 일도 안 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커리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그거는 누구한테 여자분이든 남자분한테 뺏어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존중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말씀해 주신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 남성들
여성들 아까 그 많이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남성들도 여성을 도와주고 싶어도 이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너무 자리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뭐 저의 남자 동기들도 예를 들어 뭐 육아휴직을 1년 정도 쓰면은 동등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커리어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이 이제 그런 육아휴직을 쓰는 제도가 굉장히 자리가 잘 안 잡혀 있는 부분이 좀 아쉽고 아까 초등학교 자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다 등하교를 도와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학교가 일찍 끝난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이제 초등학교 부모들의 고민인데 그래서 요즘은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입학했을 때 가장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뭐 굉장히 챙겨줄 게 많다고 해요. 등하교는 물론이고 숙제나 뭐 준비물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엄마 혹은 뭐 누구든 도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데 남성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육아휴직 제도가 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인식 변화나 상황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이승재 쓸 수 있어도 남자분들이 쓸 수 있어도 그게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주변에 너무 잘 돼 있는데 뭐 육아휴직을 뭐 보내신 분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수많은 불안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비 방법은 돈을 많이 벌어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건물 지은 것밖에 없죠,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있어도 이걸 썼을 때 내 커리어나 혹은 장기적으로 우리 집에 가게에 손실이 생긴다면 이걸 쓰는 것도 너무 리스크가 있고 그러면 가장 확실한 건 돈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남성 육아휴직을 쓰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돈도 돈인데 제 친구 중에 이제 여자인 친구인데 IT 업계에서 일을 해요. 근데 회사가 육아휴직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도 못 쓴대요. 왜냐면은 그거를 회사가 설령 다 양해를 하더라도 본인이 그 시장에서 1년, 2년 정도 자리를 비우면 시장이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 업무에 너무 큰 지장이 생겨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이게 그냥 뭐 여자든 남자든 불문하고 또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고 경쟁이 치열한 점이 또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성재 그렇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정부라든지 사회 지원이 있을 때에 아이를 낳겠다 이런 욕구가 강해졌던 것인지 아니면 뭔가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한국 사회가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그 딥페이크 때문에 뭐 이제 그런 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하나를 다 걱정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도 애를 갖고 싶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했지만 지금 애를 안 낳는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많았었지만 지금 주변에도 또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을 난임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이제 그 과학적으로 또 이제 결혼하는 나이가 좀 늦어지면서 그런 이제 현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너무 돈 그런 걱정 그런 것보다는 정말 너무 아이를 원해서 너무 이쁜 아이를 보고 싶어서 마음으로만 딱 그냥 눈 감고 그냥 걱정 없이 그냥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사회가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또 하나 우리가 저출생 대책에 하면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이건 최지현 작가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 비혼 출산율 결혼을 하지 않고도 출산하는 경우가 41%나 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7% 매우 적은 비율입니다. 그 비혼 출산 저출생 대응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확실히 이런 통계 자료들을 보면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가 비혼 출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크게 뭐 사회적으로 뭐 어떤 다르다 뭐 이런 시선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들도 출생률이 상당히 방어가 됩니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비혼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이런 것을 좀 어떤 문제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의외로 미혼 여성들,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 중에도 결혼은 안 하고 싶지만 아이는 낳아서 키우고 싶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알아보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이 정자 제공을 통한 체외 수정 시술이
이게 뭐 불법은 아닌데 현행법에 관련된 규정이 없고 또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윤리 규정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라서 이런 것들을 원하면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 해외에서 임신을 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좀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 비혼 출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한 것 같고 문화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야말로 이 정상가족 안에서의 출생만 기대하고 인정하는 이러한 시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우리의 인식 변화도 뭐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과연 하나만의 이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고민과 정말 근본적인 우리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KBS 열린 토론 우리 아이 우리 미래 끝으로 네 분 패널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결혼과 또 출산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1분씩 듣고 토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은지 기자부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셔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좀 더 구축을 하는 거라든지 이제 어쨌든 애를 낳는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또 새로운 미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더 좀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성재께서는요? 저는 사회가 내 형편대로 이렇게 살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제 최고가 중요하지 않고 내 아이의 교육이 다 좋은 걸 준다고 해서 다 교육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걸 포기를 할 줄 알으면 제가 봤을 때 많은 문제들이 풀어나갈 수 있고 사회가 같이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폭넓은 인식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 주셨고요. 이동수 대표. 저는 이 저출산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실제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서울시 의원이 이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무슨 케켈 운동 권장하는 댄스 만들어가지고 이제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저는 이런 우리나라 예산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이제 막 억지로 이것저것 끼워 맞추다 보니까는 10년 동안 뭐 수백조 원을 써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왜 청년들이 애를 안 낳고 하는지 이런 거를 좀 당사자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좀 더 세밀한 이런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재현 작가께서도 한 말씀 주신다면요. 네. 결국 임신과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이 평등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좀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 이거는 근데 뭐 임신 출산을 한 사람들의 노동시간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야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이것만 여유로워져도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이것을 무엇으로 채워볼까 이런 걸 고려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중에는 아마도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KBS 1라디오 저출생 대응 특별기획 3부작 우리 아이 우리 미래 그 첫 시간 MZ들이 바라본 대한민국 저출생의 현주소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열린 토론 내일은 저출생 대응 특집 우리 아이 우리 미래 2부 돌봄과 양성평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시민농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